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마,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우리 엄마 63빌딩도 사주고 경복궁도 사주고 이순신 동상도 사줄 거야. 우와, 우리 아들이 엄마 서울 시내를 다 사주겠는데? 엄마 오래오래 살아야겠다. 그런데 우리 아들 이 다음에 장가 가면 섹시만 좋다고 하고 엄마는 저리 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섹시 필요 없어.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최고. 아들의 애교에 한바구음을 지은 것도 잠시 허리깨가 찌르듯 아파 눈을 떴습니다. 삑삑 소리와 함께 그래프가 움직이는 기계와 이제는 감각도 없이 무뎌져서 약이 들어가는지 마는지 느껴지지도 않는 손등. 너무 부어서 새 사이즈나 올려 신어도 불편하기만 한 신발이 놓인 병실 침대라는 걸 깨닫는 데는 몇 분 걸리지 않았습니다. 꿈이었던 거죠. 엄마, 아파요? 너 왜 여기 있어? 집에 안 갔어? 엄마 기억 안 나는구나. 가려고 했는데 엄마 갑자기 쇼크 와서 정신 잃었었어. 내가 빨리 가야 네가 고생을 덜 하는데 왜 끝에 가서 이렇게 질긴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소리야. 쓸데없는 생각하고 우울한 생각하면 암세포가 사라지려다가도 다시 자리 잡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말고 어서 기운 차릴 생각이나 해요. 네 오빠는? 오빠 얘기를 묻자 딸의 얼굴이 금방 어두워졌습니다. 바쁜가 봐. 네 새언니는? 같이 바쁜가 보지 뭐.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알고 그랬나 뭐. 괜찮아. 어차피 난 애저녁에 내 인생 노선 확실하게 잡았어. 인생 노선을 뭘로 잡았는데? 내 인생에 불로소득은 없다. 우리 딸 신통하네. 그런데 있잖아. 엄마는 네가 이렇게 씩씩하고 신통한 모습 보여줄 때마다 너무 미안해. 키울 때는 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라는 걸 왜 몰랐지?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된 거지 뭐. 엄마, 원래 사람은 죽기 전까지 뭘 자꾸 배우게 된대. 엄마 배운 거야. 엄마 딸이 멋지다는 거. 참 이상하죠? 몸이 아프면 마음도 금방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몸의 모든 기관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더군요. 정말 숨 쉬는 거, 화장실 가는 거는 물론이고 눈물샘까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아픈 건가 보더라고요. 제 마음을 안다는 듯한 딸의 씩씩한 말에 또 저는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끝에는 결국 아들놈에 대한 서운함과 화가 밀려오더군요. 엄마가 이러고 누워있는데 지난 6개월간 달랑 2번 찾아온 녀석입니다. 그것도 한 번은 통장 뭉치 찾아들고 와서 비밀번호 적어가느라 왔고 한 번은 은행 업무 대리인인지 뭔지 그 종이에 사인 받느라고 왔습니다. 오죽하면 옆에 입원해 있던 말 많은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집 아들은 천성이 은행인가벼. 돈 문제 있을 때만 오네. 그 얘기를 듣고 창피한 건 둘째치고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 빌딩 청소부만 40년 했어요. 나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잘했고 사실 대학도 붙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등록 앞두고 이상한 고집이 올라오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거 시간 낭비 아닐까? 남들보다 일찍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돈 벌 곳을 찾다가 당시에 나름 시급이 제일 높았던 일을 찾은 게 빌딩 새벽 청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을 40년간 할 줄은 저도 그때는 몰랐죠. 빌딩 청소는 새벽 4시에 시작합니다.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녁에는 잘 하지 않고 새벽에 나가서 출근 전에 싹 정리를 해놔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낮에 노는 건 또 아닙니다. 근처에 다른 건물과 계약해서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청소를 하고 나면 어느새 저녁 7시쯤 되고 그 다음에는 9시부터 11시까지 찜질방 청소를 다녔어요. 그렇게 2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둘째가 3살 되던 해 사고로 죽었거든요.
뺑소니 사고였는데 병원에서는 처음 사고 낸 사람이 바로 신고만 했어도 살 수 있었다고, 다친 것 자체는 크게 다친 게 아닌데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애들이며 저며 아무리 없이 살아도 아주 조그만 어디가 이상하면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담당 의사가 굳이 안 와도 된다고 할 정도로 가벼운 것도 무조건 병원에 갔죠. 그리고 사실 그 덕에 제 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고요. 진짜 천운이세요. 이 부위에 있는 암은 3기에서 4기로 넘어갈 때나 거의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초기에 발견한 건 진짜 드문 일이에요. 선생님, 그럼 저 살 수 있나요? 괜찮겠어요? 초기에 발견한 건 너무 다행인데, 한 가지. 위치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수술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항암부터 하자니 그건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요.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좀 천천히 단계별로 치료를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목숨이 걸린 일인데 시간 없다고 하면 지금 죽어야죠.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 다음 달에 아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딸은 아직 사귀는 남자도 없어요. 그래도 애 둘 다 안정적으로 사는 건 보고 가야지 않겠어요? 주변에서 보면 힘들고 고되게 살았던 사람일수록 큰 병이 들면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할 만큼 했다. 이제 그만 피곤하고 싶다.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요. 그런데 전 억울해서 그 말이 안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같이 용역 청소를 하는 사람들끼리 꽃놀이를 갈 때도 저는 혼자 일당 받으며 청소하는 기회를 놓치는 게 아까워 거절하고 일을 했습니다. 처음 몇 번이야 같이 가자고 계속 권하죠. 그런데 제가 거절하는 게 한 번, 두 번 계속되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묻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공식적인 왕따가 되었달까요? 조금 외롭기도 했지만 혼자 위안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놀면 돼. 지금 놀아봐야 돈만 쓰지. 놀러 갈 돈이면 우리 애들 일주일치 식비인데.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면서 모은 돈인데 쓰지도 못하고 죽을 걸 생각하니 너무 억울해서 죽었다가도 관뚜껑 열고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병원 갔다 온 거 결과 나온 거야? 숨길 필요 없으니까 엄마 그냥 솔직히 말한다. 엄마, 암이래. 근데 엄마 치료받고 일어날 거야.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제가 암이라고 한 말에 아들과 딸은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결혼을 한 달 앞둔 아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우선 우리 아들, 결혼 준비 아껴가며 하느라고 힘들지? 네가 먼저 네 힘으로 하겠다고 해서 엄마가 나중에 물려줘야겠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던 돈이 좀 있어. 너 지금 구한 신혼집, 집주인이 싸게 매매하라고 했는데 돈 없어서 그냥 전세로 들어가는 거잖아. 엄마가 전세금 외에 매매에 들어가는 돈 보태줄게. 사 그냥. 엄마, 그리고 둘이서 다 생략한다고 예단 예물 없앤 거? 그건 엄마 좋아. 그래도 내가 며느리한테 좋은 가방이랑 반지 하나는 해주고 싶어. 평소 끼는 결혼 반지 말고 좋은 데 갈 때 어디 자랑하고 싶을 때길 알 큰 거. 그런 거 해주고 싶으니까 다음 주 중에 새애기 데리고 백화점 나와. 알았어요. 근데 엄마, 그렇게 돈이 많아요? 나 40년 일한 여자야. 너희가 잘하면서 그렇게 돈 많이 쓴 애들도 아니고 내가 사치한 사람도 아니고 통장에 다 모아놨지. 네 엄마 막말로 돈밖에 가진 거 없어. 그때는 뭐랄까요? 억울하기도 하고 애매한 조바심도 나서 약간 허세를 부린 건 사실입니다. 돈밖에 가진 게 없다고 소리는 쳤지만 통장에 있는 현금은 아들 녀석 집 해주고 딸한테 작은 오피스텔 하나 정도 사주고 나머지는 병원비 쓰면 될 정도였죠. 그래도 어쩐지 이것마저 안 하고 갑자기 암이 진행돼서
병원에 들어눕게 되면 이렇게 큰 소리도 못 쳐본 게 억울해서 분통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은 엄마가 독립할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 하나 해줄게. 잘 알아보고 엄마한테 말해. 오피스텔을 사준댔는데도 딸은 기쁜 얼굴이 하나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엄마, 곧 죽을 사람처럼 왜 그래? 나 오피스텔 따로 안 나가서 살아도 돼. 엄마랑 있으면 되는데 왜 그래? 야, 엄마가 준다 그럴 때 받아. 그리고 오피스텔에 꼭 네가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지. 세를 나서 월세를 받아도 되고. 아이, 엄마. 그런데 얘는 아직 어려서 덥석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사면 증여받는 걸로 사내 어쩌네 조사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내 앞으로 그냥 하나 해주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 얘 주고 나중에 얘 소득 증명 좀 되면 그때 명의 이전해주는 거 어때요? 됐어. 나 진짜 필요 없어. 엄마, 정말 많이 아픈 거 아니지? 평소에 오히려 딸치고는 무뚝뚝하다고 생각했던 애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걱정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내가 너무 급하게 얘기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재산도 필요 없다며 엄마만 안 아프면 된다는 말이 참 고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놀란 건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엄마인 내가 아프다는 말보다 집 사주겠다, 자기 아내 좋은 것 사주겠다는 거에 더 크게 반응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런 아들 모습에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이 겹쳐지면서 뭔가 쎄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 아들은 자타가 효자라고 공인했던 녀석입니다. 빌딩 청소 끝나면 자주 데리러 오기도 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제가 집에 있는 날이면 오히려 딸보다 더 살갑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유난히 돈이나 숫자에 관심이 많아서 같이 있을 때면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고 질문도 주로 제가 얼마 버는지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사내 녀석이라 금융 쪽에 관심이 많은가 보다 정도였지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 월급은 정확하게 얼마 정도예요? 정확하지가 않아서 전체가 얼마다 이러기가 어렵네. 일당으로 계산해 주는 곳도 있고 주급을 주는 데도 있고 팀으로 일하고 나눠받는 데도 있고. 아이, 그래도 평균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들쑥날쑥해. 그래도 너희들 키우고 밥 먹을 정도는 되니까 뭐. 그런데 왜? 아이, 그냥 궁금해서. 한두 번 정도 아들이 제가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지 아주 꼬치꼬치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전체 금액을 말해주기가 어렵게 여기저기에서 띄엄띄엄 퐁당퐁당 돈을 받을 때이기도 했고 사실 제가 버는 것 중 꽤 많은 부분을 재테크에 쏟아넣고 있을 시기였거든요.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드는 시기였지만 재테크에 더 열과성을 쏟았을 때라 어쩐지 그런 상황을 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미안하잖아요. 다른데 돈 쓰느라 애들 가난하게 키우는 것 같고 말이죠. 결국에는 다 자기네들 잘 되라고 졸라매고 모으고 굴리는 거지만 당장 10원 100원이 아쉬운 입장에서는 그게 원망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예 20-30년간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도 우리는 참 근근히 살게 됐네. 그래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크게 빚지지 않고 이렇게 근근이라도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럼에도 한 가지 제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 애들에게는 근근이를 강조했지만 필요한 건 근근히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녀석 다 다니고 싶은 학원에 다녔고 가고 싶어 했던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1년은 용돈도 받으며 공부했습니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근근이라는 단어가 녀석들의 마음에 박혔는지 본인들도 아끼고 벌면서 근근이를 벗어나기 위해 좀 더 일찍 노력해 주었을 뿐이죠. 둘 다 장학금도 놓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제게 용돈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나름 그때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이 근근히 경제관념 의외로 괜찮은데? 그래서 아마 아들이 꼬치꼬치 제 수입에 대해 물었을 때 솔직히 대답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들은 그 이후에도 몇 번 제 수입을 물어보다가 제가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니 살짝 짜증도 한두 번 내더라고요. 그러다 자기도 포기했는지 한동안은 별말 없더니 제가 아프기 전 아들이 저한테 한번 또 이상한 걸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보험 같은 거 들어놓은 거 있어요? 그냥 병원비 나오는 거 정도? 아이, 요즘 누가 실비만 들어. 다른 건 든 거 없고? 왜? 누가 보험 들어달래? 걱정 마. 엄마 아파도 너희한테 돈 달라고 안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생명보험이나 그런 거 또 아무거나 들었으면 어쩌나 해서 내가 한번 계약 내용 좀 봐주려고 했지. 알아서 잘했어. 걱정해줘서 고마워, 아들. 그때는 사실 정말 아들이 제 걱정을 해서 물어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니 혹시 저 녀석이 나 죽고 나서 보험금을 챙기고 싶어서 물어봤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이라고 선언한 날 보여준 행동도 영 찜찜했지만 본격적으로 기분이 상한 건 며느리 될 애와 함께 백화점에서 만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결혼하고 나서 사주셔도 되는데. 아냐, 그래도 결혼 전에 사주는 게 또 맛이 다르잖아. 오빠가 어머니가 크게 쏘신다고 비싼 거 골라도 된다고 그랬는데 진짜예요? 와, 거기서 1차로 기가 탁 막히더군요. 걔가 그러디? 네, 저한테 어머니 비싼 거 사주세요 하고 애교 떨라고 하던데요. 다른 말은 안 하고? 다른 말이요? 별말 안 하던데. 아, 어머니가 더 늦기 전에 이런 정리하시는 것 같다고는 하던데 자세한 얘기는 못 들었어요. 여기서 어찌나 화가 오르던지 꽉 막혔던 기가 열이 올라 팡 뚫렸습니다. 그 녀석이 내가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있다고 그래? 네. 그래서 전 그냥 벌써 10월이니까 올해 가기 전에 뭐 이것저것 정리하시나 보다 했죠. 며느리 될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비싼 가방, 비싼 반지 사준다니까 그게 신나서 나온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애는 정말 비싼 거로만 쏙쏙 골라서 가져갔습니다. 차를 가져왔다길래 그래도 30분 거리이니 데려다 주려나 했는데 아이고 제가 큰 착각을 했더라고요. 양손에 명품 봉투 하나씩 딱 들고 그러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택시라도 잡아드려야 하는데 제가 뒤에 약속이 있어서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오빠랑 같이 맛있는 거 먹어요. 그래놓고 정말 쌩안이 돌아서 가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큰 돈을 1시간도 안 돼서 써봤는데 그렇게까지 허탈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한테 슬그머니 물었죠. 그래, 마음에는 든대? 네, 그렇대요. 아니, 근데 얘가 착하긴 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가방 골랐는데 엄마 표정이 싹 어두워지길래 어머니가 좀 무리스러운데 해주시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알아서 좀 싼 거 골랐다고 하던데. 그래서 반지도 적당한 거 과하지 않게 샀다고.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뒤로 자빠지겠더라고요. 이건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뒷목 잡다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를 해서 시어머니 짓을 해 말어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밥 먹던 딸이 한마디 대신 하더라고요. 둘 다 똑같다. 진짜 똑같아. 아니, 새언니도 그래. 만약 그랬다 쳐. 그래도 그걸 오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엄마가 무슨 500원짜리 뽑기 반지에 1000원샵 가방 사줬어? 그건 아니잖아. 자기 맘에 안 들었더라도 백화점 명품이면 몇백인데. 까놓고 말해서 우리 엄마 그런 가방 하나 있기라도 해? 그리고 오빠도 그래. 그런 말을 들었으면 일단 팔불출이니까 새언니가 착하다고 느꼈겠지만 그건 오빠 생각이고 그걸 엄마한테 와서 말하는 건 또 뭐야? 엄마가 그 소리 듣고 좋아할 것 같아서?
아유, 우리 며느리 착해서 내가 사준 거 마음에 안 드는데도 가져갔네. 이럴 것 같아서? 이래서 남자들이 가운데서 잘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오빠처럼 하잖아? 없던 고부 갈등이 쌍수 들고 달려온다. 반갑다고. 세상에 딸의 한마디 한마디가 무슨 장침처럼 깊숙이 폐부를 찔러오며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가 한마디 보태면 남매끼리 싸움 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지만 그래도 맘 같아서는 딸한테 용돈이라도 슬그머니 쥐어주고 싶더라고요. 동생한테 퉁박을 듣고 기분이 좀 상한 아들 녀석이 뭐라 툴툴거리며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딸한테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너 진짜 오피스텔 필요 없어? 엄마, 우리 진짜 근근히 살았잖아. 오빠 집 해주고 나 오피스텔 해주면 엄마 병원비 뭘로 해? 나 안 그래도 계산을 좀 해봤어. 엄마가 대충 한 달에 한 4,500 벌었더라. 빌딩 청소랑 건물 청소 오전 오후 그리고 찜질방 청소. 그냥 시급으로 따져서 시간 계산하고 우리 생활비 쓴 거랑 오빠랑 나 교육비랑 그런 거 제하니까 엄마 지난 40년 동안 1억 좀 넘게 모았겠더라고. 그것도 많이 모았다고 해봐야 그거고. 만약 엄마가 적금 같은 걸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2억 절대 안 되더라. 근데 엄마 거기서 오빠 집 해주고 새언니 이것저것 사주고 나 오피스텔 해주면 엄마 진짜 그냥 치료 안 받고 죽겠다는 거야? 실비를 들었어도 그게 100%다 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이 아프다 보면 보험으로 안 되는 약이 있을 수도 있고. 딸의 말을 들으면서 아들이 후벼 팠던 마음구멍이 조금씩 메꿔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준다는 건 그래도 자식 농사 반은 성공한 거니까 이 정도면 타율 좋다 생각하려 했죠. 근데 제가 간과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도 자식이라 하면 저는 자식 농사 망한 거더라고요. 이후에 아들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집에 인사 온 날 글쎄 저한테 착 달라붙어서는 이러는 겁니다. 어머님, 저 어머니 액세서리함 구경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액세서리함? 내가 그런 게 어딨어. 청소할 때 반지 이런 거 거추장스러워서 안 해 난. 아니, 그래도 순금가락지 그런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 실제로 본 적 없어서 궁금하단 말이에요. 참나, 순금가락지를 구경 못 해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로 바닥 30분만 걸어도 쇼윈도우 가락지를 1,000개를 넘게 보는 세상인데 그 수가 너무 빤하고 얕아서 얄밉더라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며느리는 남의 자식 아닙니까? 걔가 얄미운 건 그냥 어이구 하고 넘어가겠는데 내 새끼가 빙축 맞은 짓 하는 건 속이 벼룩처럼 팔딱거리며 뒤집어지더라고요. 우리 엄마 뭐 숨겨놓는 거 잘해. 자기야 살살 꼬셔서 한번 자기가 알아내봐. 아니, 저걸 지금 농담이라고 하고 앉았는 건지 내가 지금 밥 지어 먹이려고 하는 저 두 인간이 아들이랑 며느리인지 부부 사귀다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너희는 그 전셋집으로 끝이다. 그리고 그날 아무 말도 안 하고 넘어갔죠. 며칠 후에는 입원도 해야 하고 저도 이래저래 심정이 복잡했거든요. 솔직히 입원하기 전에는 치료 잘 받고 금방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일하면서 아파서 쉬어본 적 없고 남들 다 걸리는 감기도 그냥 반나절 살짝 아픈가 싶다가 넘어가는 편이어서 사실 아픔에 대한 감각이 무딘 편이긴 해요. 아파본 적이 없으니 직면한 병도 그냥 남일 같았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암은 최근에는 워낙 흔해진 데다 약도 많고 수술도 다양해졌다고 해서 그걸 믿은 것도 있었죠. 그런데 암은 암이더라고요. 마치 잠자고 있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 마냥 그전에는 아픈가 했던 곳들이 일제히 죽을 것처럼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암덩이는 몸속에 있는데 왜 어떤 날은 엄지발가락이 끊어지는 것 같아 잠을 설치고 어떤 날은 뇌가 쪼개지는 것 같아 비명이 나오고 어떤 날은 손발이 내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 겁이 덜컥 나게 만드는 건지 정말 알 도리가 없더라고요.
의사는 제가 약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민감도가 높아서 다른 환자들이 좀 불편하네 할 용량도 아파요라고 받아들인다며 이건 그냥 좀 참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아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초반에는 통원 치료를 하기로 했다가 제가 주사 맞고 거꾸러지고 약 먹고 쓰러지고 하니 병원에서는 몸이 좀 적응을 할 때까지만이라도 장기 입원을 권하더라고요. 사실 병원 입장에서도 권하기가 좀 곤란하긴 해요. 병실도 모자란 상황에서 장기 입원을 권하는 건 여러모로 불편한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상할 정도로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서 그냥 통원을 하시게 되면 응급실에 오시는 횟수가 너무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 맞는 약물을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입원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한테 입원을 권유받고 저는 아들과 딸을 병원으로 불러 다시 한번 직접 듣게 했습니다. 괜히 유난 떨며 병원과 치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너무 사람 많은 병실 말고 좀 쾌적한 그런 데가 더 나을까요? 야, 그런데 필요 없어. 1인실은 보험도 안 되는데 엄마가 지금 큰 수술을 하거나 안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민해서 병원에 있겠다는 건데. 저 혹시 6인실 장기로 쓰면 좀 할인되고 그런 것도 있나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이놈 새끼 진짜 나 죽고 나면 화장장도 깎아달라고 할 놈이구나. 오빠, 돈을 아낄 때가 있고 쓸 때가 있는 거지. 엄마 지금 이렇게 아픈데 병실 요금 할인이 중요해? 얼마나 계실 줄 알고. 한 푼 두 푼이 너 나중에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시끄러워. 여기서 할 얘기 아니야. 그리고 너희 돈으로 입원할 거 아니니까 신경 꺼. 그게 왜 우리 돈이 아니야. 아픈 건 둘째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럼 누구 돈인데? 아들은 그제야 자기가 말실수를 한 걸 깨달았는지 슬그머니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우리 돈이지, 우리 돈. 다 같이 아껴야 할 우리 돈. 그렇게 아들에 대한 서운함을 한꺼풀 더 얹은 채 본격적으로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병원에 다니기 시작할 때와 다르게 정말 몸이 아프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정말 통장이라도 정리를 해야 하나? 병원 짐을 싸면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장롱 아래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보자기 가방을 꺼냈습니다. 37개의 통장, 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러고 보니 윤 회장님한테는 병원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통장을 보고 있자니 제 은인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윤 회장님이셨죠. 윤 회장님은 제가 지난 40년간 한 건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은인입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40년을 매일 출근하던 빌딩의 주인이시죠. 처음 만났던 40년 전 저는 어리고 윤 회장님은 젊었을 때 그분이 저한테 먼저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강 여사님, 돈은 말이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저도 알죠. 그런데 굴릴 게 있어야 굴리죠. 아니, 굴릴 돈이 왜 없어요? 강 여사님, 하루 1,000원 힘들어요? 하루 1,000원이요? 한 달이면 3만 원. 아니요? 그건 막 힘들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 달부터 월급에서 3만 원씩 깝시다. 그리고 나 믿고, 그 3만 원 나한테 한번 맡겨봐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기를 치려나 했는데 한 달에 3만 원 먹겠다고 사기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오며 가며 인사하고 가끔 사는 얘기를 좀 나누기는 했지만 잘 아는 사이도 아니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윤 회장님 나이가 40 좀 넘었을까. 지금 생각하면 당시의 윤 회장님도 아주 어른은 아니었던 때였죠. 그래도 워낙 카리스마 있고 당당해서였는지 그렇게 하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4, 5년 그렇게 매달 3만 원을 윤 회장님이 가져갔죠. 30만 원만 되었어도 제가 안달복달하면서 그거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을 텐데 3만 원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가끔 혼자 계산하면서 60만 원 날아갔네, 120만 원 날아갔네 생각은 했지만 저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고 다른 일자리도 연결시켜준 사람이니 그냥 중간 소개비 썼다 생각하며 잊었습니다. 그런데 5년쯤 지난 어느 날 윤 회장님이 뜬금없이 절 회장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때도 돈 생각은 못하고 청소할 게 있으신가 싶어 도구를 챙겨 올라갔습니다. 아이, 청소 때문에 부른 거 아닌데. 그럼 왜요? 뭐 하실 말 있으세요? 할 말은 우리 강 여사님이 있어야죠. 네? 제가요? 아이, 강 여사님, 저한테 돈 맡기신 거 잊으셨어요? 아니요. 잊지는 않았는데 별 말씀이 없으셔서. 투자를 하고 이진들 있는 건 갖기 어려운 태도인데, 아이, 우리 강 여사님 배포가 크시네. 자, 여기. 이게 뭐예요? 윤 회장님은 제 앞에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한 달에 3만 원이면 1년에 36만 원, 5년이니까 180, 한 20 채워서 200만 원 정도 넣으셨나 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인데 한 20만 원 보너스로 넣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에그머니나, 아니 이게 무슨 돈이에요? 아, 강 여사님이 투자한 돈이죠. 이게 대체 몇 배예요? 아니요, 회장님, 저 놀리지 마시고요. 강 여사님, 절 그렇게 오래 보시고도 모르세요. 저 사업 가지고는 절대 장난 안 합니다. 돈 장난? 더더욱 안 해요. 이거 진짜로 강 여사님이 저한테 3만 원씩 맡긴 걸로 불린 거예요. 이거 무슨 사기 그런 거 아니죠? 아이, 진짜 너무하시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투자 수익 보고서 이런 거 드려요, 그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런 게 투자고 재테크예요. 그러면 강 여사님, 어디 한번 나 한 번 더 믿고 거기서 원금이 200이라고 치고 원금 제한 800만 원 나한테 한번 다시 맡겨볼래요? 순간 극심한 갈등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제 머리 양쪽에서 두 개의 인격이 서로 할 말만 하는 것 같았죠. 그럼 그렇지. 이거 줬다가 뺏는 거네. 800만 원 지가 다시 가져가려고 쇼했어. 아니, 이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날 놀리는데 시간을 쓰겠어? 그것도 이렇게나 정성껏. 한 번 더 믿어봐. 어차피 없었던 돈이잖아. 눈앞의 봉투를 가만히 보던 저는 잠시 갈등을 깊이 겪은 후 봉투를 그대로 다시 윤 회장님께 밀어놓았습니다. 원금을 빼긴 뭘 빼요. 그 돈도 어차피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는데요. 이거 그대로 다시 맡길게요. 아, 역시 우리 강 여사님. 제가 예상한 그대로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이번에는 좀 일찍 만나보죠. 3만 원으로 5년 걸렸으니까 이걸론 그래요. 올 연말에 저 한 번 더 보시죠. 윤 회장님의 말대로 그해 연말 회장님은 제게서 가져간 1,000만 원을 3,700으로 불려오셨고 그건 그 다음 해에 다시 5,000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1억으로 불었습니다. 물론 제 돈만 고스란히 따로 투자한 건 아니셨겠죠. 제가 이렇게 수익이 났던 건 윤 회장님이 자기의 거대한 자산을 굴리면서 거기에 미미한 제 돈을 슬쩍 끼워 넣으셨다는 건 압니다. 회장님, 이 돈 그냥 회장님 돈 아니에요? 아이, 솔직히 한 5천 될 때까지는 내 돈 굴리는데 덩달아 굴러간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그걸로 내가 투자를 했어.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크림도 사고 부동산도 하고. 사실 꿈 같아요. 1억이라니. 이제는 직접 해봐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런데요, 회장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성실한 사람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 여사님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투가 무뚝뚝하고 표정도 별로 변화가 없으신 분이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혼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윤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제가 살면서 가장 따뜻하게 느낀 말을 들을 줄은 몰랐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을 들었던 날 윤 회장님이 입었던 옷, 신었던 구두, 같이 마신 차, 말의 토시 하나까지도 다 기억날 정도니까요.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윤 회장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열심히 재테크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 주식 계좌도 만들어봤고요. 해외 거래소라는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죠. 집이라는 건 온전히 다 돈 주고 사거나 월세, 전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도 있고 갭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꼭 집이 아니라 땅을 사서 용도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갔습니다. 이 돈을 불린다는 건 그냥 돈이 많아서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남들보다 먼저 봐야 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윤 회장님이 그 두 요소를 다 충족시켜 주셨고요. 아이, 강 여사님, 이 주식 괜찮겠더라. 강 여사님, 그 여윳돈은 그냥 펀드 잠깐 넣은 게 나을 것 같은데. 아이, 강 여사님 저 매물은 안 사면 바보야. 아이, 대출을 왜 무서워해요? 대출도 자산이라니까. 갚을 능력 없이 무작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갚을 수 있잖아. 일단 저건 사요. 모자란 건 내가 이자 조금만 받고 빌려줄게. 그렇게 윤 회장님 밑에서 30년을 넘게 있으면서 저는 자연스레 재테크 기술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한번 힘이 붙으니까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특히 신도시 개발 전에 윤 회장님 말 듣고 사두었던 사거리 코너의 단층 건물이 아주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수백 개 아파트가 들어오고 제가 샀던 그 건물 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거든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근처에 가지고 있던 작은 땅은 알박기가 되어 그것도 큰 돈을 받고 넘기고 단층 건물은 5층짜리 번듯한 꼬마 빌딩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불과 한두 해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당시에는 너무 얼떨떨해서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자다가도 일어나 장롱 아래 계약서 다시 보고 장롱 및 통장 다시 꺼내보고를 며칠이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한번 큰돈이 생기니 그걸 불리는 건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한 가지 원칙은 있었습니다. 청소를 그만두지는 않을 것. 참 이상하죠. 그전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도 그런 게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경제나 돈, 부동산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로 돈을 불리고 있으니 사무실 내에서 나오는 종이 쓰레기 하나가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증권회사에서는 괜찮은 투자 상품이 뭔지 남보다 먼저 주워듣고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땅이 어디인지를 건네듣고 벤처 회사에서는 요즘 뜨는 새로운 것들이 뭔지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투자의 기초가 되었죠. 물론 윤 회장님도 적극 도와주셨고요. 그렇게 굴리고 굴려 만든 재산이 통장 37개에 들어있는 현금 몇 억이랑 꼬마 빌딩 2개였습니다. 통장 늘리기도 윤 회장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었죠. 참 이상해. 아이, 그 돼지 저금통 있죠? 그걸 욕심껏 큰 거 하나 사다 두면 아이, 반도 못 채웠을 때 늘 배를 따게 되거든. 그런데 주먹만한 거 그런 거 몇 개 사다 놓고 집 여기저기 놓아두면 아이, 근데 이상하게 모든 돼지가 다 빵빵해질 때까지 동전을 채워넣게 된단 말이지. 통장도 그래요. 일단 만들 수 있는 대로 만들어서 여기 500원, 저기 1000원. 이 통장은 기분 나쁠 때 돈 넣는 거, 저 통장은 기분 좋을 때 넣는 거. 이렇게 해놔라 어느 날. 어라? 아이, 언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지? 하게 된다니까.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통장 앞에는 하나씩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들 집, 아들 결혼, 아들 신혼여행, 아들 옷, 딸 결혼. 통장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 딸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37개 중에 28개가 아들과 관련이 있었거든요. 뭐 통장 껍데기가 중요한가? 안에 들어있는 게 중요하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껍데기에 있는 이름이 나중에 아들이 고집을 부릴 빌미를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통장을 잘 싸서 다시 농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으로 가면서 윤 회장님과 통화를 했죠. 네, 회장님. 늦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강 여사님, 일단은 건강부터 찾는 게 먼저기는 한데, 이 가지고 있는 거 애들 싸움 안 나게 잘 관리해요. 내 주변에 강 여사님이 가진 거 반도 안 되는 유산으로도 자식들이 칼부림한다고 난리치는 거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어쩐지 마음속을 들킨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가 하는 짓이 영 껄끄러웠던 차에 윤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병원 가는 걸음이 더 무겁더라고요. 그래도 내 새끼들은 아닐 거다 스스로 위안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가요? 자기 자식 제일 잘하는 척해도 제일 모르는 게 부모라는 말도 있고요. 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네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병원 들어가서 온몸이 아프고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저랑 애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몰골도 상태도 안 좋은 저를 보며 딸은 하던 일도 그만두고 제 옆에 붙어 간병을 시작했고요. 문제는 아들놈이었습니다. 입원하는 날 한 번 제 처랑 같이 오고 열흘 뒤쯤 혼자 오더니 그 다음에는 감감무소식이더군요. 그리고 딸은 그즈음 혼자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였고요. 엄마가 가진 촉이 있지 않습니까? 딱 자기 오빠랑 한바탕 한 것 같았어요. 너 오빠랑 싸웠지? 오빠는 무슨? 엄마도 오빠 좀 그만 싸고 돌아. 이제 엄마 아들 아니야. 엄마 며느리 남편이고 그 집 양아들이야. 아주 미친놈 같아. 아니 엄마 이렇게 누워있는데 걔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지금 우리 사는 집 그거 상속보다 증여가 나을 것 같다고 3분의 1씩 공동명의로 바꾸자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엄마한테 상속받을 때 지금보다 지분이 적어져서 유리하다나? 아니 그게 할 소리야? 미친놈. 딸의 얘기를 듣는데 희한하게 화도 안 났습니다. 아, 그놈이 결국 생각하던 걸 숨기지 못했구나, 드러내고야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 죽고 나서 내 딸이 마음고생할 것 같았거든요. 엄마한테 좀 와. 그리고 오기 전에 엄마 방 장롱 아래 보면 파란색 가방 하나 있어. 그거 찾아서 들고 와. 처음에는 퉁명스럽던 아들이 가방 얘기가 나오자 뭔가 있나 싶었는지 금방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근래 보기 드문 밝은 얼굴로 득달같이 가방 들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입원해서 먹고 토하고 수액 맞고 토하고 약 먹고 기절하고 할 때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빠서 오기 힘들다던 놈이 가방 들고 병원 오라 했더니만 제일 바쁠 평일 오후 2시에 냉큼 왔더라고요. 에이, 엄마 상태 괜찮아 보이시는데? 눈이 삐었니? 어제도 토하고 기절하고 하면서 잠 한숨 못 잤는데 가방이나 줘. 아유,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뭐.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요. 그런데 엄마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요? 내가 말했잖아.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다고. 아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지엄마 손이 2배가 돼서 소뚜껑만하게 부은 건 안 보이고 통장에 찍힌 숫자는 보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니! 역시 내 아들놈과 그처는 부부 사기단 출신이었나 봅니다. 아니 어떻게 통장을 가져오랬더니 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나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회사 일에 뭐에 너무 바빠서 아가씨한테도 미안하고. 됐다. 그런 말 다 소용없고 내가 병원에서 나가면 좀 더 쓰고 살다가 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태가 별로 나아지지를 않아. 서로 싸우지는 않을 거라 믿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된 도리가 살아생전에 나눠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여기 이거는 너 갖고 이건 네 동생 거니까 손대지 말고 네 여동생 집 하나랑 결혼자금이니까.
솔직히 그때만 해도 아들에 대한 신랄 같은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집장만 할 때 1억 좀 넘게 해주고 통장에 있는 돈 2억 정도면 어머니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이 통장에 내 이름 적혀 있는데 당연히 내 거죠. 그리고 내가 아까 다 확인했는데 엄마 이러시면 저 서운해요. 저한테 주신 이 통장들 다 소액들이고 굵직한 금액은 다 저 통장에 들어있잖아. 이건 뭐 장남이라 제사며 책임이며 다 지는데 핵심은 출가 외인 될 동생이 가져가는 이상한 구조네. 아들놈의 말을 듣다 보니 제 콧구멍이 2개인 게 감사하더이다. 하나였음 아마 진즉에 숨이 막혀 죽었을 거예요. 말했잖아. 너는 집을 해줬고. 어머니, 그건 아니죠. 이인은 장남이잖아요. 솔직히 어머니 제사 모시고 혹시 병원에서 나오시게 되면 나중에 거동 불편하실 때 저희한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이 사람한테 투자하시는 게 맞죠. 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부창부수 금묵자흑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이 아주 진리예요, 진리. 혹시 병원에서 나오게 되면이라니 그게 눈 껌뻑이고 헛구역질 참아가며 재산 주는 시어미한테 할 말입니까 글쎄? 더 기가 막힌 건 그때부터입니다.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딸 몫으로 지어놨던 통장 뭉치에서 큰 금액 있는 거 5개를 쓱쓱 빼더니 자기 앞으로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내가 설마 내 여동생 모른 채 하겠어요? 내가 잘 불려서 가지고 있다가 걔 시집 갈 때 한 미천 두둑히 해주고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이거 통장 정리하려면 비밀번호 있어야 하니 통장 앞에 적어주세요. 다 똑같은가? 비밀번호가? 세상에, 칼만 안 들었지 이게 강도가 아니고 뭐가 강도겠어요. 진짜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아뿔싸, 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딸이 있을 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자리를 오래 비운다 했던 날 불렀던 거였는데 이 녀석이 내가 걱정되니 불이 나게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입구에서 제 오빠 내외가 하는 작태를 지켜보다 결국엔 나선 거죠. 딸은 한쪽에 있던 자기 몫의 통장까지 싹 가져다 자기 오빠 앞에 던졌습니다. 꺼져, 이 버러지 같은 새끼야. 얘, 너 왜 그래? 엄마, 나 오늘부로 오빠 없어. 엄마한테는 아들 있을지 몰라도 난 오빠 없어. 그리고 내가 말했지, 엄마. 내 인생에 불로소득은 없다가 모토라고. 저 돈 필요 없어. 저거 다 가지고 꺼지라고 해. 엄마 병원비 모자라면 내가 대출 받던 일을 늘리던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야, 너희 둘 다신 나타나지 마. 너희 때문에 업도 남도 생기겠어. 그거 들고 꺼져. 와, 제 딸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서슬이 퍼렇던지 정작 통장 주인인 저도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통장 뭉치를 들고 사라졌고요. 옆자리 할머니는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들 농사는 폭망인데 딸 농사는 대성공이네. 그 후로 며칠 뒤 딸이 없는 틈을 타서 아들이 혼자 왔다 갔습니다. 처음에는 이놈이 그래도 반성하고 사과라도 하러 왔나 싶었는데 어이구, 저도 미련퉁이죠. 글쎄 통장에서 돈 뽑을 수 있게 위임장 같은 거 받으러 왔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걸 증명하는 무슨 증명서랑 말이죠. 아들에게 그 증서들을 써주고 그날부터 저는 몸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오죽하면 같은 병실에 있던 분들이 속 시끄럽게 재산 분할하더니 갈 길 바삐 가려 그러냐며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사실 별로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자식 농사 망쳤고 그렇게 모으고 굴렸던 돈도 며느리 사치에 쓰일 게 뻔한데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저 제 딸이 불쌍해서 눈물만 날 뿐이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최악으로 몸이 안 좋아지며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한 일주일 죽다 살았나 더 누워있으면 욕창이 생길 것 같아서 혼자 링거대를 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병원 아니라도 좀 걷자 싶었죠.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이랑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무슨 일이지 싶어 슬그머니 벽에 몸을 붙이고 하는 얘기를 엿들었는데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어디 요양원으로 옮기자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말을 듣겠어, 엄마가? 치료 안 된다고 연명치료하는 거 더 괴롭고 의미 없다고 하면 되잖아. 의사가 허락을 안 하면, 약 잘 듣고 있는 거라고 하면, 아우, 무슨 상관이야. 환자랑 보호자가 결정했다. 이 병원 나갈 거다 하면 될 것을. 엄마 옮기기 전에 일단 동생을 어떻게 좀 해야 하는데. 내가 한 일주일 쇼 좀 할까? 그동안 너무 무심했다. 앞으로 내가 간병하겠다 이러고 아가씨는 쉬지도 못했는데 휴가라도 좀 다녀오라고. 아이, 그러면 되겠네, 진짜. 비행기 태워 보내면 금방 오지도 못할 거고. 아이, 근데 우리 자기 간병할 수 있겠어? 마지막 가시는 길에 좋은 일 한다 생각하면 되지 뭐. 에이, 고생할 텐데. 고마워. 아니,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저것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파악하는데 세상에 가물거리던 눈이 다 번쩍 뜨이더라고요. 저 년놈이 그러니까 날 지금 고려정 하겠다 이거네? 마음이 몸을 지배하고 몸이 마음을 흔든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속에서 그간 없던 분노가 끓어오르니 그렇게 덜덜 떨리던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붙대요. 몇 주간 없었던 파워워킹으로 병실에 돌아온 후 너무 구역질이 심해 먹는 걸 미뤘던 약을 한숨에 삼켰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구역질도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결심했습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내 건물들은 구경도 못한다 이놈아. 라고요. 그래서 바로 윤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제가 논의드리고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자초지종을 들은 회장님의 첫마디는 썩을 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괘씸해하면서 저한테 약속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먼저 갈지 강 여사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살아생전에 해결해 보자고. 비서시켜서 증여 절차 알아보고 그 망할 것이 현금 다 들고 가서 증여세 낼 거 없으면 말해. 그리고 딸내미가 간병하느라 회사 그만뒀다고 내가 좋은 일자리 알아봐 준다고 걱정 말라 하고 고이한 것 그 돈을 들고 가? 걱정 마. 그것도 다는 못 가져가게 내가 변호사한테 말해 볼 테니까. 윤 회장님이랑 전화를 끊고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처음으로 침대를 일으켜 앉았습니다. 제가 너무 입맛이 없어 하니 밖에서 죽을 한 그릇 사들고 들어오던 딸이 놀라며 묻더군요. 엄마, 어쩐 일이에요? 예, 그 죽 좀 줘. 나 좀 먹어야겠다. 엄마, 너무 고맙다 진짜. 어서 먹어요. 아니, 천천히 드셔. 간호사실 가서 나 오늘부터 제대로 한번 해볼라니까. 약이며 주사며 그냥 줄 수 있는 거 다 달라고 해. 놀란 딸을 앞에 두고 저는 입원 후 처음으로 죽 한 그릇을 싹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신기하게도 다른 반응 없이 약과 주사를 몸이 쑥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동안 아무래도 명현 반응이랄지 몸에서 적응하고 싸우는 시간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암세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약 좀 더 써보고 퇴원해도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몸에서 약을 받아들이니 의사는 더 이상 병원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일상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지체 없이 짐을 꾸렸죠. 그리고 딸을 데리고 제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엄마, 여긴 왜 와요? 집에 안 가고. 엄마 아직 이렇게 돌아다닐 때 아니야. 강 여사, 아이 그래 잘했어. 장에 털고 일어나야지. 아직 한창인데. 가도 내가 먼저 가야지. 90 넘은 늙은이 두고 강 여사 먼저 갈까봐. 내가 엄청 괘씸하게 생각했어. 누구? 엄마 은인이셔. 너 저기 있는 5층짜리 건물 보여? 겉에 회색 대리석 된 거. 그리고 그 대각선에 모래색 타일 붙은 건물이랑. 보이지? 여기서 제일 눈에 띄는 건물인데. 저거 이제 둘 다 네 거야. 에? 엄마 재테크 여왕이었어. 현금 그거? 야, 엄마한테 그거 근근히 그냥 쓸만한 돈이야. 여기 윤 회장님한테 20년 넘게 훈련받아서 엄마 아주 부동산 여왕이야. 병원에 있는 동안 윤 회장님 도움받아서 네 앞으로 명의 다 돌렸고
상속세며 다른 복잡한 문제 다 해결했어. 엄마, 오빠 알면 난리 날 텐데. 난리 나라지. 아, 저기 오네. 안 그래도 아들이랑 며느리도 부른 참이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던 제가 두 발로 든든히 서 있어서 그런가 두 사람 다 표정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엄마는 퇴원했으면 집으로 가지. 이렇게 먼 동네까지 왜 왔어요? 집? 거기 이제 내 집 아니야. 팔았어. 그거 판 돈으로 나도 좀 이제 즐기고 살려고. 집을 팔았다고? 의논도 안 하고? 내 집 파는데 내가 왜 너한테 의논을 하니? 그럼 당장 어디서 살게요? 우리 집은 안 돼요. 방도 없고. 아이고, 빌어도 안 들어가. 저기 저 빌딩 꼭대기, 저기서 네 동생이랑 살 거야. 저 빌딩 꼭대기요? 저기 월세 엄청 비쌀 텐데. 월세를 왜 내? 네 동생 건물인데. 뭐라고요? 그제야 자초지종을 알게 된 아들과 며느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못해도 시세가 30억을 훌쩍 넘는 데다 매달 월세만 몇 천씩 들어올 건물 두 개가 다 자기 동생 거라는 걸 듣고 난 아들 표정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죠. 예,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손절할 건 빨리 손절하고 과감히 투자해야 할 우량주는 이렇게 확 투자하고 넌 손절감이고 네 동생은 말 안 해도 알겠지? 썩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며느리와 세상을 잃은 것처럼 허탈해하는 아들을 두고 저는 딸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내일부터는 우리 쇼핑 좀 하자. 가구며 옷이며 다 새로 사서 새 인생 살자고. 우리 딸 갖고 싶은 거 엄마가 다 해줄게. 우리 우량주. 회장님도 올라가세요. 그래도 차 한잔 하셔야죠. 가전 제일 비싸고 큰 거 말해. 내가 놔준다. 전 그렇게 아들 내외를 두고 딸과 함께 새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 시작이라는 설렘과 함께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